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 9번째 시간에 2차 시 인도네시아의 미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유명한 프람바난 유적, 힌두교 유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힌두교 유적을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맨 처음에 인도의 힌두교 건축 양식들과 인도네시아 초기 힌두 건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시에서 이제 이야기할 프람바나는 프람바나 유적은 이 자바섬의 중부 지역, 중부자바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람바나 유적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디엔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디엔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람바난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힌두교, 불교 유적들, 힌두교 유적들을 오늘 제 2차 시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 보이는 힌두교 유적의 건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 쪽의 힌두 건축 양식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개의 힌두 건축들을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타밀나두 지역이라고 하는 남인도 지역에 이쪽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타밀나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타밀나두의 남인도라고 하는 데가 이제 보통 이 타밀나두 지역이 되는데, 이 타밀나두 지역 중에서도 이제 마하발리푸람이라고 하는데 유적 하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오리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부바네슈바르라고 하는데 이제 한 7세기 정도의 힌두 사원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7세기, 7, 8세기 정도의 부바늘 슈바를 하고 그 다음에 타밀나두 지역의 이 힌두 건축 양식들이 이쪽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데요. 아마 해양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두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힌두교 건축 얘기를 하면은 맨날 이제 카주라호 같은 지역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카주라호 있는 북부 지역 양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밀나두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 양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부바늘 슈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에 좀 더 가까운 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북부 지역과. 그래서 이 힌두 건축 양식의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엔고원하고 프람바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온 힌두 건축들은 이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얘기를 할 때도 양식적 유사성 또는 연결점 뭐 이런 것들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관계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와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9세기 정도에서 이제 10세기까지 중부자바 지역의 것을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 캄보디아에서는 여기 이제 한 12세기, 13세, 11, 12세기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11, 12, 13세기 뭐 이 정도 되는 요거보다 좀 더 후대의 캄보디아의 힌두교 건축들을 이야기할 때 비교가 많이 되니까 요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건축은 이제 한 5세기 정도의 힌두 석굴사원이나 데오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초기 건축들이 있긴 하지만 동남아 쪽과 비교를 할 때는 보통 이제 7세기에서 8세기 정도, 조금 더 일찍 보면 한 6세기 정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7, 8세기 정도의 인도의 동부 해안가 지역에 있는 사원들, 아까 이제 부바네슈바르라든지 오리사주에 아니면 타밀나두주에 이제 마하발리푸람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이 이제 중요한 기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 힌두 건축들을 얘기를 할 때 인도 힌두 건축에 나오는 용어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힌두 건축 양식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형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나가라 형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드라비다 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사라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사라 제일 늦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드라비다 형식, 특히 드라비다 양식과 관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높은 탑처럼 생긴 거, 이거를 시카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시카라가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시카라는 보통 나가라 양식에서 나오고요. 옥수수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다 쭉 올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이제 비마나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도 비마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하여튼 건물의 윗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비마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드라비다 형식에서는 이게 좀 낮고 둥그렇게 돼가지고 건축처럼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게 켜켜켜 쌓아가지고 여러 층으로 쌓여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나가라 형식은 여러 겹으로 잔뜩 올리는 게 되고요. 드라비다는 건축 양식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카라 혹은 비마나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 시카라 구조, 이거 이제 비마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비마나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게 시카라, 이게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거를 시카라라고 보통 구별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건축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비마나라는 용어는 별로 안 쓰고 시카라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 올라가는 건축 양식이 여기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옥수수 모양으로,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의 그 꼭대기 형태로 높게 올라가는데 피라미드형으로, 이거 이제 베세라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프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고프라는 원래 이 시카라의 윗부분에 있는 이 둥근 그 원형 장식을 고프람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 고프라라고 하는 게 힌두교의 사원이 있으면 사원 입구에 이게 지금 베세라 형식으로 이렇게 높게 세우는 문들이 있는데, 그 사원 입구의 문을 고프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도면은 다음에 보실 이제 부바네슈바르의 그 오리사 지역의 이제 초기 힌두 석굴에서 보이는 형태를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마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타워라고 했죠. 이거 자체, 이 전체를 시카라라고 불러요. 이 전체를 시카라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 비마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건물을 쌓아서 올린 하나의 단위들이 비마나인데, 요 부분을 그래서 비마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전체를 시카라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남인도 양식에서는 이렇게 층층층 여러 겹 올리지 않고 한 층으로 이렇게 딱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비마나라고, 단층 비마나 올린 것들을 남인도 양식에서 이제 비마나란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원래 비마나라는 뜻 자체는 이렇게 타워, 높게 쌓아 올린 건물, 그런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그 시카라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은 도면에서는 요거를 시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물의 윗 지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요 꼭대기의 피크만을 시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피크가 있는 이 전체를, 요런 형태를, 지금 옥수수 모양으로 잔뜩 쌓아 올린 이 형태를 시카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단층 건물이 하나 있죠. 그 위에다가 이 높은 그 그러니까 지붕을 굉장히 높게 올리는데, 이 높게 올린 형태를 시카라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시카라 위에 얹는 요 꼭지, 이 꼭지도 시카라라고 부르긴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피니얼 이런 단어 써가지고 현병이라든지 만병 이런 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도면에 나오는 그 말들이 조금씩 나중에 되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고프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 원형으로 단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원형의 그 측면이 이렇게 장식이 되는 요 둥근 돌덩어리, 요거를 고프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프람들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요. 요렇게 쌓여진 문을 그러니까 사원의 문 앞에다 할 때 나중에 고프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프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렇게 원형의 둥근 장식을 쌓아서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이 되면, 이건 이제 초기 사원이라서 시카라, 고프람, 비마나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나중이 되면 요 형식 자체를 시카라라고 부르고요. 남인도에서는 이 꼭대기에 피니얼이 없는 상태의 그 비마나만 올려가지고 건물을 장식한다고 보면 되고요. 건물은 기본적으로 이게 힌두교 사원의 쉬바를 위한 사원인데, 가르바그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뭐냐면, 가르바라고 하는 게 자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과 같이 아주 은밀하고 그 다음에 탄생의 신비를 간직한 성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가르바그리아. 그래서 이 가르바그리아가 뭐냐면 성소가 됩니다. 성소. 그래서 시바의 링가는 여기다가 모시게 되고요. 앞에 이제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면 만다파라고 불러요.
만다파. 여기 만답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다 A자 붙여가지고 만다파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만다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홀이에요. 홀이 돼서 사람들이 오면 순례로 오면 여기에서 의계를 행하거나 여기에서 모여있고 이 성소에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의계를 행할 때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하고 그 다음에 만다파가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은 성소하고 홀이 그러니까 성소, 그 가르바그리아하고 만다파가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나중이 되면 그 성소하고 그 다음에 홀을 갖다가 따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공간이 구획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토라나라고 하는 거는 맨날 나왔지만 문을 뜻하고요. 스탐바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세워놓는 기둥을 뜻해요. 지금 이제 이 도면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페디먼트라고 해서 박공이라고 있는데 이 박공이 이제 부조들을 많이 조각을 해놓고 있어서요. 나중에 보면 캄보디아 같은 사원에서는 이 페디먼트 박공 부분에 이제 박공이라고 하는데 이 박공 부분에 중요한 도상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사원이 조금 전에 본 도면에 나오는 사원이고요. 이 6세기 말 정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늦게 보면은 650년, 7세기 중엽 정도까지도 봅니다. 7세기 중엽 그 정도까지도 봐서 6세기 말에 7세기 중엽 정도에 만들어져서 남인도, 이거는 이제 남인도에서도 이제 중인도 쪽에 더 가까운 약간 해안가에서도 북쪽에 있는 사원이 되는데 이 오리사주의 부버누슈바루에 있는 이 빠라슈라메 슈바라, 여기 슈바라 하고 나오면은 보통 다 슈바하고 관련된대요. 오리사에 있는 이 사원이 좀 전에 본 도면에 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구조를 아까 그냥 시카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카라다. 그다음에 맨 위에 이 동그란 게 있죠. 이 동그란 게 아까 얘기한 고프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프람. 나중에 이 고프람이 여러 개를 쌓으면서 문 앞으로 가면 그게 이제 고프라라고 하는 거로 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박공 부분에 여기도 지금 3층으로 가면서 사방에 다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카라가 올려지는 데는 대부분 다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이쪽에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이 만다파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만다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계를 하는 의계 공간, 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어셈블리 홀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시카라를 잔뜩 올린 이런 구조들은 북인도 양식인 나가라 형식에 해당하고요. 나가라 형식에 해당하고요. 나가라 형식의 힌두 사원 중에서는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사원에 아까 사원 건물을 보셨죠? 도면을 보면 이쪽 빠라슈라메 슈바라 사원에 여기 이제 아까 시카라 밑에 있는 성소 부분을 보면요. 문이 좁고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아주 어두워요. 성소가 되죠. 이 성소엔 당연히 쉬바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쉬바의 링가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어두운 곳에 이제 성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만다파는 훨씬 더 넓고 장방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이제 기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다파에서 보통 의뢰를 하고 이게 성소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만다파와 성소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쉬바의 링가 앞에 이제 따로 작은 성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쉬바의 바하나 승무긴 난디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하얀 소가 있는데 쉬바가 타는 소라 그랬잖아요. 난디의 사원을 만들고 그 앞에 다시 만다파를 따로 만들어서 구조가 자꾸 복잡해지고 커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초기 사원이라서 성소가 아직 하나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빠라슈라메 슈바라 사원의 위에 시카라 부분의 박공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댄싱 슈바의 장면들, 슈바 상들을 여기다 이제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서 아까 여기 보였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조각이 돼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이 돼 있고요. 특히 박공의 제일 큰 부분에는 슈바 관련된 슈바나 두르가나 이런 가네시나 이렇게 시바의 건속들이 이제 조각이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인도 남부 지역에 아까 타밀나두 지역에서 이제 마하발리푸람이라고 하는 데를 본다 그랬는데요. 마하발리푸람은 완전히 남인도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카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카라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아까 북인도 양식이라고 한 나가라 양식하고는 달리 시카라가 딱 건물 형태로 층층층 올라가고 맨 위에 커다란 건물, 지붕 건물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하발리푸람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 보신 부바네슈바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남인도 양식이라서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마하발리푸람에 있는 사원은 이제 그 연대가 7세기에서 8세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남인도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원인데 화강암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돌을 갖다가 조각을 통째로 암벽에서 이제 깎아내서 그 석굴사원 만들듯이 그 조각을 한 게 특징인데요. 요 건물 하나하나의 양식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층층이 한 층, 두 층, 세 층이 올라가고 맨 위에 커다란 돌을 하나 올려놓는 역시 이게 고프람이라고 얘기를 하던 거죠. 원래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는 목조 건축 양식들의 그 건축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하나하나의 그 지붕들이 다 층층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보셨던 마하발리푸람 말고 부바네슈바르의 빠라슈라메슈바라 사원의 경우에는 요런 게 하나도 없이 지붕들만 쫙 올라간 형태로 더 훨씬 층수를 높이 올려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그 시카라를 만드는 거하고 달리 이건 비마나 형식이라고 해서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양식이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초기 석굴 사원 양식들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물론 좀 변형이 되긴 하지만요. 여기 보면은 이 건물 하나마다 다 박공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박공들 여기 다 따로따로 이 지붕 위에 건물이 하나, 이 지붕 위에 건물이 그 박공이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커다란 박공이 아까 하나 있고 몽창 모아가지고 층층층 여러 개를 올린 거하고 달리 이 남인도 지역에서는 진짜 건물을 만들듯이 그 박공도 지붕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붕을 층단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그 계속 커브가 없이 이런 곡선이 없이 이렇게 그 층층층 해서 이렇게 테라스 형태로 쭉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맨 위에는 거대한 그 장식을 그 지붕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북부 양식에서는 동그란 형태의 그 원형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고프람이. 근데 여기 남인도 양식에서는 역시 거대한 지붕이 하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층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구조가 남인도에서 이제 특징이긴 한데요. 나중에 동남아시아로 오면 이 특징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프람이 시카라에서 보이던 이런 형태, 옥수수 모양의 형태가 결합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 양쪽 영향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긴 있는데요. 여하튼 이 구조를 잘 보시면 그 지붕이 있고 위에 이제 그 하나씩 이 건물 양식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낱개로 해서 올리는 이호 형태가 인도네시아의 초기 그 힌두 건축 사원에도 지붕 형태를 비슷한 양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도의 힌두 건축, 인도의 힌두교, 힌두교 사원들은 크게 북부 양식하고 남부 양식으로 나눠지고요. 이 북부 양식을 나가라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양식을 드라비다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건축 양식이죠. 이 건축 양식에서 나가라 스타일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시카라가 이렇게 높고 커져서 이게 층단으로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요. 이 남부 양식에서는 낮게로 떨어지면서 그 건물마다 이게 낮은 지붕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층층층층 해서 올라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장식들도 위에 것하고 그 밑에 거하고는 좀 그 북부 양식하고 남부 양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들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인제 그 부버네슈바르에서 보여던 나가라 양식이 10세기가 되면 한 300~400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훨씬 더 높고 거대하게 올라가면서 옆에 옥수수들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사방에 옥수수가 계속 붙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10세기에 카주라호에 있는 락슈마나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인제 드라비다 양식이 발전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인제 그 아까 봤던 뭐 뱃사라 형식도 요런 형태가 되긴 하지만 피라미드 형태로 가면서 층층층 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건축들이 여기 계속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낱개가 모여서 거대한 집을 만드느냐 아니면 덩어리가 모여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고 이 보통 높고 크기로는 이것이 인제 락슈마나 사원 같은 데서 보이는 이 나가라 형식이 훨씬 더 이렇게 높고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드라비다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아지면서 11세기, 10세기에서 11세기죠. 이게 11세기가 되면 서로 이렇게 더 높게 만드느라고 난리를 치면서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 높은 시카라가 있는 이 공간이 당연히 성소가 되고요. 여기 시카라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보통 난디의 성소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드라비다 양식에서는 지금 나가라 양식에서는 건물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만다파가 이 앞부분에 인제 붙어 있는 거하고 달리 드라비다 양식에서는 건물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시카라가 있고요. 밑에 인제 낮은 만다파가 따로 있어서 요런 플랜하고 그다음에 만다파가 따로 나오는 그다음에 인제 앞에 성소가 시바 성소가 들어가면 또 따로 건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요거는 좀 그 건물이 분리가 되는 형태고요. 이거는 전체가 집합이 돼 가지고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락슈마나 사원은 도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시카라라고 하는 게 이 타워들이고요. 아까 여기 고프람이라고 부르는 거를 인제 그 북인도에서는 알람카라 장식이라고 바꾸고요. 그다음에 인제 꼭대기에 있는 요 장식은 깔라사라고 해서 이거는 만병이란 뜻이에요. 병이에요. 이렇게 단지, 물단지, 생명수가 나온다고 하는 물단지가 깔라사인데요. 이 병 모양으로 보병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라사 병 모양의 장식이 올라가고 오늘 둥근 원형 장식 계속 있고요. 이름은 이제 그 알람카라라고 바꾼다 그랬죠. 그다음에 인제 이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인제 성소가 되고요. 역시 성소는 사방에 문이 없이 사방에 이게 창문도 없이 완전히 어두운 성소에 링가가 봉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하만다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만다파가 또 있어서 만다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제 나오는데요. 여기 아마 마하반다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인제 난디를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인제 인도 남부 지역의 현대 힌두교 사원인데 역시 드라비다 양식에서 인제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사원이 여기 있어요. 만다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프람이 여기 인제 그 시카라가 올라가면서요. 여기가 힌두교 사원이 되는데 사원을 둘러싼 벽이 있죠. 이렇게 사원벽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사방의 문에 이렇게 거대한 장식이 올라가죠. 요 문을 이 거대한 장식이 올라간 요 문 형태를 고프람이라고 불러요. 고프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근현대기에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요. 현대의 힌두교 사원들은 이 고프라를 엄청나게 높게 크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고프라를 높고 크게 만드는 게 별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건 나중에 보시면 현대 힌두교도들이 만드는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만드는 힌두 사원들 중에 고프라를 높게 만드는 그런 채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후대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문을 고프라라고 불러요. 문을.
이 장식이 있는 이 높은 분을 고프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도네시아 말고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힌두교 현대 힌두교 사원이나 뭐 이런 데 고프라가 있는 이렇게 높은 사원들을 이제 보시면 아 이게 남인도 양식을 따라서 만든 힌두 사원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고프라가 있는 이런 구조들은 그 오늘 보는 그 인도네시아의 건축물에서는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오늘 이제 보시는 거는 아까 그 나가라 양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비다 양식에서 나오는 그 비마나 올린 건축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두교가 인도네시아에 언제 처음 전해졌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산스크리트어 비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 4에서 5세기 정도부터 이쪽 서부자바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부자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부자바 쪽에 4, 5세기에 그 힌두교가 전해졌던 거로 보이고 있고요. 불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자바 쪽에서 이제 그 중부자바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중부자바 지역의 지도인데 이 중부자바 지역에서 현대의 제일 중요한 도시는 여기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람바난 오늘 보게 되는 프람바난이라고 하는 유적 12번에 보면은 로로종그랑이라고 하는 게 프람바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로종그랑 프람바난 유적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운트 메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라피라고 하는 화산 이거 화산이거든요. 메라피 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화산이 활화산이라 지금도 이게 이제 폭발을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폭파해서 화산이 이제 폭발해 가지고 마을 2개에 몇천 명이 죽은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대에 폭발했던 화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보게 되는 게 맨 처음에 보게 되는 것은 1번 디엥고원이라고 하는데 이 디엥고원이라는데 1번인데 여기거든요. 이 디엥고원에서 제일 먼저 힌두교 사원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디엥고원의 힌두교 사원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힌두교 사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연대는 이게 역시 7세기에서 8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디엥고원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이제 힌두교 사원들이 여기 보이는 점들이 다 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부자바는 이쪽으로 더 가서 이제 그 10세기 이후에 동부자바 지역에서 이제 유적이 나오는데요. 힌두교 유적들이 나중에 이제 그 힌두교도들은 어디로 다 들어가냐면 발리로 다 들어가서 발리는 지금도 힌두교 그 섬 전체가 힌두교를 믿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창갈비문이 나온 데가 아까 창갈비문 얘기해서 창갈비문 나온 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뭐 자, 보로부두르 5번이 보로부두르 사원이 되는데요. 5번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창갈비문 나온 근처에 이제 그 보로부두르 사원 군이 있는데요. 요 두 지역이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별도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힌두 사원, 여기는 그 불교 사원이 되는데요. 이 힌두 사원이 이 불교 사원이 일단은 시기가 좀 더 앞이라서 뭐 9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8세기 말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8세기 말에서 9세기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9세기 정도, 조금 늦은 9세기 중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9세기 중엽, 850년 정도에 이제 로로종그랑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리를 조금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디엥고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엥고원에 있는 힌두 사원은 여기가 이제 분지처럼 되어 있는 데라서 이렇게 넓은 그 분지 안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아르주나 그 템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아르주나 템플 컴플렉스 중에 여기 있는 게 아르주나 템플이고요. 그 앞에 이제 사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름들은 이제 그 현재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들이고 원래 이름이 아르주나 템플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사원 형태를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아까 왜 남인도 양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성소가 있고 앞에 만다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구조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윗부분에 그 장식들, 그 비마나라고 부르던 이 장식들이 여기 그대로 있어서 이 남인도 드라비다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사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 앞에는 장방형으로 돼 있어서 성소였을 거라고, 별도의 성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디엔곤의 사원들은 한 8세기, 7세기에서 8세기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주 일찍 그 발굴들이 돼서 안의 구조들이 좀 밝혀지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캄보디아 쪽에서도 이 힌두 사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왜 설명 별로 안 하고 갔는데 베트남 할 때도 미선 유적이 그 힌두교 사원 유적이라 그러면서 구조들은 별로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상부 구조가 대부분 다 그 폭격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그 상부 구조가 상당히 잘 남아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찍 이 지역들을 일단 그 뭐라지 도구를 하면서 사원의 내부 구조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대체로 내부에는 링가와 요니가 있습니다. 여기 요니라고 써있죠. 이게 요니는 링가가 사라지긴 했는데 요니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링가가 같이 있어서 시바 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상부 구조들이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그 남인도 양식, 드라비다 양식의 그 건축물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마나라고 불렀던 그 하나하나 낮게 건축물들이 모여서 층을 이루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남인도 건축 양식을 많이 본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발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굴이나 뭐 그다 옛날 조사들을 의하면 이 링가가 있었던 요니와 링가가 있었던 중앙의 성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 맨 밑에 바닥에는 페리피라고 해서 페리피라고 부르는데 유물함이 들어있어요. 이 페리피가 뭔지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왕의 그 화장한 유골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성소를 그 성소답게 만들기 위해서 봉헌한 일종의 그 성물들이다라고 해서 성물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리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물함으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해요. 탑에서 치면은 사리 작업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불교의 탑에서는 그 부처님의 사리를 넣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 조그만 힌두상들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조각, 보석 뭐 이런 거를 넣기도 하고 해서 성물함에서 나오는 거는 시대마다 좀 다른 양식들의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물함 구조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페리피라고 하는 것들이 힌두 사원들의 맨 안쪽 부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캄보디아 지역에서 이제 이 페리피가 하나 확인이 된 예를 보면 그 안에서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링가를 이 안에다가 봉헌을 했었던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씩 다르게 되는데 이 힌두 사원이 만들어졌던 지역들에서는 그 내부에 페리피가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근대기에 도굴된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해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완전히 이제 부서진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보존이 잘 된 경우에는 내부 발굴을 한 경우에 이제 페리피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동전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보통 아까 힌두 사원들은 다 창문이 없이 내부가 완전히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힌두 사원들은 창문이 별로 없고 내부가 굉장히 검컴합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 정면에 있는데 정면의 입구에는 항상 칼라라고 이제 불러서 그 동아시아로 치면은 꼭 도철문처럼 생긴 동물 얼굴 문양이 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박공에 칼라가 들어가고요. 내려오면서 문 양쪽으로 이렇게 용 비슷한 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마카라라고 부릅니다. 마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제 나오는 그 상상의 동물이죠. 칼라 마카란 다 그 상상의 동물인데 인도네시아의 힌두교 사원은 언제나 입구 위에는 칼라가 그 다음에 밑에는 두 마리의 마카라가 양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그 문 입구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고요. 이건 디엔고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사원들도 대부분 다 이 칼라와 마카라 세트는 문 장식하는 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요 칼라와 마카라 그 다음에 요 페리피
그 다음에 링가와 요니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아르주나 템플도 역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르주나 템플 앞에 있었던 만다파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만다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내부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요. 역시 들어가는 입구에는 칼라와 두 마리의 마카라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문이 몇 개가 뚫려 있어서 내부를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내부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아마 수행 공간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엔고원에 있는 또 다른 사원도 역시 지금 보는 것처럼 칼라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마카라가 여기 이렇게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은 그 윗부분의 장식들이 조금씩 이제 좀 바뀌고요. 요 사원의 경우에는 요 장식들 중에 일부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을 조각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좀 특이한 예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엔고원의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낮게로 떨어진 요 사원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뭐 불교 사원에서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짠디 로로종그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식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여러 개의 사원들이 이 단독 사원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군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면서 9세기 이후에 그 힌두 사원들 특히 이제 이 중부자바 지역의 힌두 사원들은 이렇게 거대한 사원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엔고원의 사원들은 낱개로 돼서 모두 다 해서 한 7, 8개 정도의 사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데 비해서요. 이 짠디 로로종그랑이라고 부르는 프람바난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가 남아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초기 형식이고 하여튼 이제 프람바난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한 양식으로 발전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건축의 경우에는 이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나 짜이띠아 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성소가 되는데 이 단독으로 생긴 성소들이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나중에 이제 보로부두로 할 때 제3차 시에서 볼 짠디 문드신데 이 짠디 문드는 불교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위에 올라가는 요 형태가 전부 스투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탑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이 꼭대기의 형태도 역시 스투파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단독 형태들이 스투파 형태를 하고 있으면 보통은 불교 사원이고요. 여기처럼 라트나라고 해가지고요. 그 좀 더 복잡한 건축 양식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보통 힌두 사원이에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장식을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교 사원하고 힌두 사원이 금방 구별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원의 경우에는 위에 부분에도 이 스투파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그 보병과 같은 형태들 이렇게 생긴 보병과 같은 이런 그 병 같은 형태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서 탑이라고 하는 형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요 두 형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단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소가 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층단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단 정도의 또는 뭐 3단에서 5단 정도,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단, 5단 정도의 그 건축을 올리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비마나의 건축 양식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부자바 지역의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이제 조금 시내에서 조금 나오면 외곽에 이제 이 프람바난 사원군이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프람바난 사원군에 있는 것은 프람바난, 그 다음에 룸붕, 그 다음에 부브란, 그 다음 마지막에 짠디 새우 이렇게 해서 4개가 이제 하나의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이 프람바난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프람바난 아키올로지컬 파크라서 이렇게 입장료를 여기서 내고 들어가면 이 사원 4개를 보고 나오는 건데 프람바난에서부터 요거를 보고서 새우까지 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새우에 도착을 하면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어디 쉴 데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새우에서는 맨날 무슨 정신으로 보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신기한 게 짠디 새우라고 얘기해요. 짠디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칸디라고 써놓고 이거 짠디 CANDI라고 쓰고 이거 짠디라고 읽어요. 짠디는 그 짜이띠아에서 온 말이
사원이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사원, 템플에 해당해요. 템플, 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다 짠디라고 부르는데 짠디 새우, 짠디 프람바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4개가 한꺼번에 이제 등재가 되긴 했지만 성격은 짠디 프람바난의 경우에는 힌두교 사원이고요. 짠디 새우는 이 프람바난보다 먼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불교 사원이에요. 불교 사원. 그 다음에 이제 요 2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부서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보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룸붕하고 부브라는. 하여튼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짠디 새우, 그 다음에 브람바난 요 2개가 이제 유명한 사원이고 하나는 대표적인 힌두 사원이고 여기는 이제 불교 사원이다. 근데 오늘은 제 2차 시에서는 그 새우를 보지 않습니다. 새우는 다음 3차 시에서 이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짠디 새우에서 조금 건너가면 여기 플라우산 로르와 플라우산 끼둘이라고 해서 이제 사원이 있는데 이거 역시 불교 사원이고요. 아마 이 불교 사원들이 먼저 건립이 된 다음에 9세기 때 여기에 대항해서 힌두교 사원이 나중에 850년경에 그 라카이 피카탄이라는 왕이 그 프람바나 훨씬 더 거대하게 세운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오래된 시기적으로 먼저 세워진 거고 여기가 좀 나중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투보코라고 하는 유적이 있죠. 이 라투보코는 이번 시간에는 보지 않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그 프람바나에서 마주 보이는 높은 언덕에 있어요. 라투보코 힐이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마 그 당시에 왕궁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야길이 사원터, 불교 사원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라투보코 유적은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불교 사원지만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발굴해 보니까 궁성지로 보이는 데도 있고 여러 개의 유적과 그 다음에 성벽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마타라 망조의 그 궁성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초기 왕 중에서 그 깔라산이랑 짠디사리를 이제 만들었던 왕이 그 산자야 왕의 그 후계자였던 그 왕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깔라산과 사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우라든지 여기 플라우산 같은 요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진 불교 사원들이고요. 여기 이제 프람바난이 나중에 세워진 그 힌두교 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두교 사원도 굉장히 많고요. 불교 사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에 하나씩 보러 다니시면 걸어 다니기는 너무 힘들고요. 짠디 새우에서 프람바나 새우까지 올 때도 왕복하고 나면 거의 사람이 지쳐요. 날씨는 너무 덥죠. 걷고 나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전기 버스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짠디 로로종그랑 혹은 짠디 프람바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로종그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람바난이 제대로 된 이름이죠. 프람바난이 원래 이름이고 로로종그랑이라고 하는 거는 로로종그랑 공주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내려와서요. 여기 내려오는 힌두 사원의 두르가 여신상을 이제 로로종그랑 이라고 하는 공주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광지에 가시면 관광지에서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프람바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거대한 사원군이고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원들이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복원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일 높은 가운데의 주 사원이 시바 신전이고요. 이게 시바 템플이고요. 이 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쉬바와 힌두교의 삼신이 누구누구예요? 그 비슈누하고 브라마하고 해서 비슈누와 그 다음에 브람하 그 다음에 쉬바 해서 삼신의 트리모르티를 갖다가 중앙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그 앞에 다시 그 세 개의 그 작은 그 바하나 승물들을 위한 사원들을 각각 만들어서 비슈누 사원 앞에는 가루다를, 쉬바 사원 앞에는 난디를, 그 다음에 브라마 사원 앞에는 함사의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체 시바 신전이 가장 높은데 시바 신전은 전체 높이가 몇 미터냐면 47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인도네시아의 힌두 사원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방대한 그 사원이 이 짠디 프람바난인데, 이 프람바난 사원의 경우에는 라카이 피카탄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라카이 피카탄 왕은 산자야 왕조의 후손인데요. 라카이 피카탄이에요. 라카이 피카탄 850년부터 그 세우기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처에서 나온 그 명문판이 하나 나왔는데 그 명문에는 856년의 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라카이 피카탄 왕이 쉬바그리아를 만들었다고 하는 명문이 있어서 아마 그 850년부터 시작해서 856년경까지 쉬바의 신전을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지금 보고 있는 6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지금 보이는 이 수많은 사원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 사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바 사원이 있고요. 시바 사원 옆에 비슈누 사원과 브라마 사원, 그 앞에 각각 그 가루다와 난디, 그 다음에 함사를 위한 사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사원들이 중앙에 그 키릴이라고 부르는 게 4개, 그 다음에 여기 파톡이라고 부르는 게 역시 4개, 그리고 이제 아핏이라고 부르는 게 2개 해가지고 그 여러 개의 사원이 이제 이 중앙부에 이제 세워져 있고요. 그 옆에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작은 사원들을 그 페르바라라고 하는 작은 사원들을 이렇게 열을 맞춰서 하나, 둘, 5단이 되는데 5단으로 돌려서 이제 십자형으로 배치를 해놔서 이 전체가 다 프람바난 사원이 되는데요. 요 하나하나의 사원의 개수가, 이 하나하나의 사원이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집들이 224개가 있어서 전체 하면 240개의 사원이 이 사원군 안에, 프람바난 사원군 안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바 신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정문에만 뭐가 있냐면 문이 있고요.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쉬바의 링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슈누나 브라마 신전의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별다른 감이 없는데, 쉬바 신전의 경우에는 가장 대형의, 그 다음에 십자형의 플랜으로 만들고요. 각각 사방에 하나, 둘, 3면에 문 들어가는 정면 말고 나머지 3면에 감시를 파고, 한쪽에는 두르가를, 시바의 배우자죠. 한쪽에는 그 가네시를, 반대쪽에 가네시는 시바 두르가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른 데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남인도 지역하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보는 아가스티아 구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털 달린 그 브라마 모양의 이제 할아버지 인데요. 이 아가스티아 상을 갖다가 여기다가 놨는데, 이 아가스티아는 보통 쉬바의 그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전승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아가스티아, 가네시아, 그다음에 두르가라고 하는 쉬바의 권속들을 이제 주변 세 곳에다가 이제 봉안을 해놨고요. 다른 비슈누하고 브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상을 모셔놨죠. 여기는 아마 쉬바도 신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쉬바 신전 안에는 쉬바 상이 있고 맨 밑에 펠피를 묻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 3층에 건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감들이 있어서 감 3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상들을 안치해 놨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각 양식들은 그 다 9세기의 아주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타람 양식 또는 뭐 산자 양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9세기의 인도네시아의 힌두교 미술을 대표하는 그 조각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여기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공사하는 데가 다른 데다가 처음에는 구조도 잘 모르고 맨날 똑같아 보이는 데라서 이게 매일 비슷한 거,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 보이고 저기도 똑같아 보여서 잘 몰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왜 스투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둥글 넓적해가지고 그때 장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쉬바 신전과 로르종그랑에 보이면은 여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서는 장방형으로 길게 나와서 요게 이제 이 힌두 신전에 올려진 라트나라고 하는 장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장식들이 여기 쫙 있고 여기도 돌아오면 층층이 다 있고 맨 위에도 이 라트나를 올리는 게 이제 특징이죠. 스투파하고는 다른데 나중에 스투파하고 다른 건 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방을 돌아가면서 기단부에도 전부 다 조각이 되어 있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1층 회랑을 따라서 도는데도 전부 다 부조가 있어요. 그리고 상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상들이 각각 뭐 난디 사원에는 난디가, 쉬바 사원에는 쉬바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쉬바 신의 상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여서 사진 못 찍었고요. 몇 개 이제 제일 유명한 로로종그랑 상이라고 하는 두루가 정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 올라갈 때 보면 항상 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카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 정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는 칼라라고 하는 동물상이 있고요. 얼굴만 있는 동물상이 나오고요. 양쪽 문 밑에는 마카라가 나옵니다. 이 마카라라고 하는 동물은 인도에서 나오는 동물이긴 한데요. 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자로 볼 때는 마갈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룡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룡.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입은 악어 형태를 가진 괴물처럼 나오고요. 뒤로 가면은 이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어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마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물의 신이고 창조와 생명을 다루는 신수 성스러운 동물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카라가 보통 양쪽 옆에 이렇게 칼라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보다시피 굉장히 어둡습니다. 창문이 없고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6개의 주요 사원, 브람바난에 있는 6개의 주신전이라고 하는 데에는 내부에 이제 다 사원을 상징하는 조각들이 이제 있는데요. 난디 사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디상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쉬바 신전에는 쉬바가, 그 다음에 이제 비슈누 신전에는 비슈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상은 쉬바 템플의 한쪽 감에 있는 두르가 여신상이에요. 소를 타고 서 있는 두르가 여신을 표현을 했는데 팔은 지금 8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르가 여신상이 이제 지역에서는 로로종그랑 공주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로로종그랑 짠디 로로종그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두르가 신상을 공주 로로종그랑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해지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은 브라마 신전에 이제 모셔진 브라마상입니다. 브라마는 삼면육비를 가진 얼굴은 3개, 그 다음에 팔이 6개 있고요. 물병을 이제 들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진 않지만 쉬바의 경우에는 일면사비에 삼시창 같은 것들을 이제 들고 있고요. 비슈누도 역시 일면사비로 나오고 한쪽에 이제 비슈누의 상징물인 콘치 콘치라고 해가지고 왜 소라처럼 생긴 장식 있잖아요. 콘치와 그런 장식들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비슈누의 신상을 이제 비슈누의 지물들을 이제 들고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단독 상들은 다 1m 이상이 되는 등신대 이상의 굉장히 크고 입체적인 조각이고요. 너무 어두워서 사실 안에 들어가면 내부의 조각상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로종그랑 같은 경우에는 로로종그랑이라고 알려진 로로종그랑 공주라고 알려진 이건 잘못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승은 로로종그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힌두 여신 두르가 쉬바의 부인인데 이 두르가 여신상의 경우에는 인도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훨씬 더 인도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양식과 이렇게 훨씬 더 풍만한 조각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9세기 인도네시아의 힌두 조각을 대표하는 상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네시나 아가스티아 같은 상들도 이제 여기 같이 봉안이 되어 있고요. 역시 9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원의 외벽을 돌아가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부조들이 있잖아요. 이 부조들은
주신전 세 개, 그 트리무르티라고 하는 브라마, 시바, 그 다음에 그 비슈누 삼신의 이제 그 주신 신전의 그 내부의 1층 그 회랑을 따라가면서 외벽에 이렇게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 부조들은 뭐를 표현한 거냐면 라마야나의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힌두교에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바가바타 프라나의 내용들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특히 라마야나의 조각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라마야나라고 하는 것은 라마와 시타의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이 라마와 시타의 얘기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라마가 이제 그 활쏘기 하는 그 활쏘기 시합에다가 라마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이 조각의 경우에는 라마와 시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조지만 그 회랑을 따라서 작게 표현된 부조지만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요. 햇빛 아래에서 보면은 그 조각의 양식이 굉장히 뛰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조각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신구나 아니면 뭐 건물의 표현이나 여기 보면은 발에 뭐 발찌, 목에 목걸이, 귀에 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쓴 이런 장식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이는 가구나 집의 형태, 악기나 뭐 그 음식들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묘사가 되어 있어서 9세기의 인도네시아의 그 생활 문화를 이해하거나 특히 이제 궁정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또는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이나 아니면 불교 조각의 경우에는 그 불교 사원의 경우에는 불교 사원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생활 문화, 종교 양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워낙 뭐 몇백 개의 부조들이 남아 있고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그 스토리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서요. 그에 대한 해석이 뭐 라마얀에 대해서 책이 한 권씩 나와 있을 정도로 워낙 그 풍부한 내용들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짠디 그 프람바난을 중심으로 해서요. 힌두교 사원 건축의 변화 양식들, 특히 인도에서부터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9세기 정도까지의 변화 양상들을 보셨고요. 이 사원의 중요한 사원에는 주신의 신상과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힌두교에서 내려오는 전승들을 갖다 부조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서 힌두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마야나의 얘기들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인형극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잠깐 그 와양꿀릿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양꿀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네시아의 세계 무형유산으로 그 등재가 되어 있는 그림자 인형극이죠.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인형이 와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와양의 이제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그 인형을 그 놀이하는 달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리를 내서 우리나라 창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거기 와양콜릿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그 라마야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마하바라타의 이야기들이 와양의 이야기로 많이 연기가 됩니다. 이거 그 전통적으로 궁정에서 이제 축제가 있을 때 또는 의례가 있을 때 이런 와양콜릿을 공연했다고 하고요. 길게 한 경우에는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도 이 하나의 극을 갖다 계속 공연을 했었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 관객들은 그림자를 보지만 뒤쪽에 이 달랏이라고 이 인형을 연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 달랏이라고 하는데 달랏. 이 달랏은 그 하나의 인형을 여러 명의 달랏이 여러 개의 인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달랏이 모든 인형을 다 조절을 하고 옆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하고 조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랏이 그 공연을 전부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와양꿀릿의 공연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 조정자 달랏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서 연기되는 이 인형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입체적이지만 앞에서 보고 있는 그림자 극은 항상 그림자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합니다. 역시 보로부드루 만약에 답사를 가시게 되면 이 족자카르타 지역의 그 소노부드 박물관에서 이제 매일 저녁 이
그 와양 공연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좀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데 기회가 돼서 보로부드로에 갈 일이 있으시면 프람바난 보로부드로 같이 이제 가는데 족자카르타 쪽에 가시면 이 와양 공연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와양은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버팔로, 물소의 껍질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소의 뿔을 갖다가 이렇게 가늘게 가공을 해가지고 와양을 조정하는 그 몸체 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껍질에서부터 버팔로 그 껍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와양 인형으로 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채에 따라서 그 색채와 그 표정들을 가진 인형들로 만들어지고요. 주인공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금색으로, 악한 사람은 검은색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보통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와양의 이제 조각 양식, 와양에 보이는 이런 조형 양식들은 인도네시아의 뭐 바틱이라든지 나중에 보시면 동부자바 지역에 나오는 힌두교 건축 양식에도 이렇게 생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세 이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널리 유행한 조형 양식이자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힌두교 문화는 이러한 와양의 공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가 되고 지금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그 이야기 전승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 수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3차 시로 이어져서 인도네시아의 이제 불교 문화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